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자, 주차장에 고이 세워놨던 차가 아침 출근길에 보니 엉망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블랙박스 확인하자 이런 장면이 펼쳐진 거죠. 보시죠. 자, 저기 흰색 차량이 쭉 돌더니 와서 쿵 하고 박습니다. 음주 아니면 초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차에 저렇게 로프를 연결해서 피해 차량을 끌어냅니다. 충돌로 밀려난 차를 사고 안 난 척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거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요. 긁힌 자국 위에 물파스를 덕지덕지 발라놓은 흔적도 있더랍니다. 자, 피해 차주가 먼저 연락해서 따지니까 보험 접수하면 되잖아요 하더라나요. 이 진짜 제발 상식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모텔 객실에 불법 카메라가 있다. 이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모든 객실에 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일당은 모텔 직원을 매수해서 전 객실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자,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강윤성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도 이의 제기를 안 할 만큼 나는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자, 남편 핸드폰에 통화 녹취 앱을 설치한 뒤에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 이 증거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자, 법원 판단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정말이지 요즘은 외출을 유혹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여의도만 바라보게 하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이 사건 반장에겐 참 높디 높은 두 개의 벽이죠. 하지만 이 시간 의리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으면 쇼쇼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2달 만에 자수해 구속됐습니다. 모텔 직원을 매수해 모든 객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근데 혹시 이 네 분은 다 이 접종을 완료하셨나요? 송 기자 했죠? 네,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요? 저도 전주 수요일 날 했습니다. 오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접종만 하셨군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예. 다행이네요. 자, 오늘 방대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접종률이 85%에 이르면 이 델타 변이 억제가 가능하고 마스크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빨리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 섞인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진짜 왜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까 요즘에?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진짜? 큰일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왜 큰일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뭐 바깥에 이렇게 계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사건 반장 안에서 지금 보시기도 좀 힘드실 거고 혹시 바깥에 나가 계신 분들은 그 휴대폰으로 지금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또 아까 의리라고 하셨으니까 의리 지키실 겸 이렇게 사건 반장 보시면서 바깥에서 좀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진짜 딱 원했던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오늘 사건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이별 때문에입니다. 이별 때문에 어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한 남성이 2달 만에 자수했다 이런 소식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 남성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네, 잘못했습니다. 자수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있나요? 유가족께 더 하신 그냥 살기 말씀 힘들어서 없으신가요? 자수했어요. 범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별 때문에. 자, 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2달 만에 자수해서 지금 그 장면 보셨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네,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지난 8월 초에 헤어진 사이였던 전 여자친구 40대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이 여성의 집에서 살해를 한 건데요. 이후 열흘가량 시신을 방치했다가 유기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지난 11일 파출소를 찾아서 자수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어디다가 시신을 유기했는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색을 해보니까 다리 및 하천가 두 곳에서 훼손된 시신과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남자 나이가 54살입니다. 예? 54살인데 세상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그거에 욱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예? 지금 54살이 먹도록 진짜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여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해서 당연히 사라졌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찰이 한 달이 넘도록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이렇게 하면 당장 뭐 통화 기록 같은 걸 찾아봐서 남자친구부터 이렇게 의심하는 게 그러니까 순서 아닌가요? 어느 정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던 건 8월 초였는데 이제 8월 27일에 피해 여성 가족이 피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경찰은 그러면 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 여성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탐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남성을 발견을 하고 이 남성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헤어진 데 만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뭐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위에 통화했던 내역들도 있고 예. 굉장히 의심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남성의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그러던 도중에 10월 11일 날 이 50대 남성이 인근 파출소에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넘게 동안 의심은 했으나 명확하게 범죄에 대한 혐의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이자가 말이죠. 살해를 했습니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 계속 그 시신을 방치해 놨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이거? 통상 이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자수를 해야 될 것인지, 범행을 은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시신을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을 은폐하겠다라고 이제 그때는 방향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해한 것과 이게 또 시신을 훼손한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게 그 저쪽에 언론과 이렇게 그 접촉을 했을 때 왜 자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기가 힘들어 자수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던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시신까지 훼손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인이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자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살해를 했다면 바로 자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이제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그 점인데요, 박 변호사님. 네. 2주가 지나서 자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딱 보면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계산을 많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단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2달 만에. 그렇죠.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후에 경찰 소환이 출석 요구가 지금 돼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자신이 아는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아마 그 경찰이 얘기했을 겁니다. 내일 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수를 한다면 형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막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전날 인근 파출소로 가서 자수를 한 겁니다. 이야. 임의적 감면 사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수를 뭐 형법적으로 아니면 양형적으로 뭐 아주 중요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교수님. 일단 말이죠. 요즘에 워낙 저희가 몇 번을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전해드리는데 여자친구의 그 사귀는 사람이 이별 통보 이거에 격분해가지고 막 살해를 하고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진짜 이제는 무서워서 사람도 못 만나겠다. 혹은 진짜 이젠 무서워서
뭐 헤어지자는 말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이제 이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사회 현상적 용어가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별 살인. 이별 살인. 예.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사귈 때 뭐 둘이가 이제 사귀는 건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헤어질 때 서로가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둘, 셋 하고 헤어져 버리면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쪽은 헤어지고 싶은데 한쪽은 헤어지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소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유를 하지 못하고 그 상대가 떠나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파괴한다. 아, 즉 바로 그런 남도 못 갖게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심리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아, 정말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객실 불법 카메라. 경기도 양평의 한 모텔이에요. 네. 이 모텔에서 초소형 몰카들이 이제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경기도 양평의 5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경찰이 붙잡고 나니까 일당 4명이었는데요. 이들은 올해 초에 렌즈 지름이 1mm에 불과한 정말 작은 이 초소형 카메라를 모텔 객실 내에 컴퓨터 모니터에 몰래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마 모니터에 원래 붙어있던 캠처럼 위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저도 지난주 휴가 때 솔직히 제가 뭐 혼자 이렇게 휴가를 가다 보니까 뭐 좋은 호텔에서 자고 이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냥 모텔에서 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건 반장에서 하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절 찍어가지고 뭐 어디다 팔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냥 괜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모텔에 들어가면 이제 좀 확인을 쑥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좀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몰카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한 군데 들어가서 어떤 객실에서 몰카를 또 설치하고 또 다른 데가 설치하고 손님인 척 손님인 척 가장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귀찮은 겁니다. 또 가격 내고 또 너무 들어가야 많은 되고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101호인지 102호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몇 호실인지. 그래서 이럴 바야 그 비용 아끼는 차원에서 모텔의 직원을 매수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모텔 직원 한 명을 매수해서 아예 객실에 모두 설치를 해버립니다. 청소 시간에 이 직원이 가서 객실 모두에 통째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많은 어떤 몰카 촬영 사건 봤는데 이렇게 통째로 깔끔하게 통째로 건물 통째에 다 심은 사건은 처음이다.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세상에. 밝혔습니다. 아니, 교수님 정말 이러면 어떡해요, 정말. 아니, 저는 이 경기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진짜 양평에 있는 5층짜리 모텔을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소식 듣고 지금 막 덜덜 떨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불안에 떨겠죠. 예. 적어도 이제 제가 아는 한 모텔을 통째로 직원들을 매수해가지고 몰카를 설치한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주인하고 이 직원들 간에 있어서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 중에서 정말 이게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제대로 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한 사람이 전반적인 이런 그 분위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카 설치범들이 직원 중에서 누구 한 명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이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심리냐면 이 책임감 분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종업원이 10명이다. 그런데 10명한테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범이 돼버리면 이제 누가 얘기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이 만약에 10명이면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하.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거 어떻게 꼬리가 밟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촬영만 해놓고 영상을 보관했다거나 하면 그렇다면 이게 검거되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그 소위 모텔을 설치한 범인들이 그러니까 이 몰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거죠. 아이고 협박을 그러니까 했구나. 여기 이제 투숙했던 사람들 영상에 찍혀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고. 이거 돈 안 주면 당신들 성관계 영상을 내가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했는데 이제 여러 명한테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장소도 거의 똑같아지고요. 그죠? 예. 장소 똑같아지고 이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대체로 동일한 모텔에 묵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고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은 정말 지금 당장 이런 뭐 지금 걸린 거는 경기도 양평의 뭐 5층짜리 모텔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경찰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야말로 좀 어떤 모텔인지 빨리 좀 확인을 해줘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금 찍은 게 뭐 지금 돌아다닐 수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건 경찰이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진짜 이제 그러니까 선량한 모텔 업주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인지 모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모텔뿐만 아니라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의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불법 촬영 범죄 건수, 그러니까 소위 몰카라고 부르는 범죄 건수가 매년 5천 건을 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5,032건이었고 지지난해 2019년에는 5,762건이었습니다. 매년 5,000건이 넘으니까 한 달에 400건 넘게 하는 건데요. 불법 촬영 범죄 장소를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노점, 상점, 시장 등이 있었고요. 아파트, 주택, 그다음에 숙박업소, 목욕탕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양평 모텔 그 카메라의 렌즈의 지름이 1mm였대요. 그렇죠. 세상에 저는 기본적으로 1mm짜리 렌즈를 초소형 렌즈를 파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이런 걸 파는 와중에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휴대전화에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일부러 소리가 안 나면 또 몰래 카메라 촬영이 불법 카메라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저 지금 하얀 점 있죠? 저게 렌즈예요. 렌즈입니다. 저걸 누가 합니까? 알 길이 저걸? 없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수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조금 구식 같은 수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인데 학생 오라고 해놓고 손바닥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치마 속을 찍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 예. 또 반대로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치마 속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구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묘한 방법은 뭐냐면 뭐 렌즈가 아니고 라이터 모양으로 렌즈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라이터 모양의 이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다가 버스 정지에서 찍는 방법도 이용했고요. 아니면 TV 셋톱 박스 요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만큼 렌즈 기술이 발달한 만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불법 카메라 촬영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얼마 전에 이 불법 카메라 문제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은 스파이캠의 세계적인 진원지다. 이런 보도를 진짜 온 나라 망신이었어요. 자, 교수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근절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처벌이 약해서다.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불법 촬영 유죄 판결 이 가해자들 79%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에요. 예? 글쎄요,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자체라든가 경찰에서는 이 불법 카메라를 단속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개인이 이제 각자가 알아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몰카 탐지기가 있어요.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갖다 대면 소리가 나는 건데 사실 거기 들어가면서 그것까지 사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기에는 당연히 그건 너무나 어렵죠. 전문적이잖아요. 예. 그게 좀 씁쓸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을 딱 켜놓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있는
저기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거기다 반사되는 빛이 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실내 텐트를 가져가서 네? 텐트 치는 거 있어요 요즘에 방 안에. 아,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건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는 게 낫지 되겠죠. 않겠습니까? 그 안 가는 게 낫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저렇게 양평의 모텔에 간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본인이 저렇게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약간 뭐 교수님 실내 텐트 뭐 이 말씀은 약간 반어적인 말씀, 반어적인 표현이셨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거짓 암투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최성봉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면서 한 차례 소동을 일으킨 가운데 후원금 환불에 이어 크라우드 펀딩도 취소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악어의 눈물입니다. 예,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오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자, 송 기자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강윤성 강도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첫 재판 열렸는데요. 일단 본인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소장 낭독도 필요 없다, 변호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자 오늘 재판장이 타이르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도 필요 없다, 검사가 공소장 낭독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공개 공판 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질타도 했습니다. 그러자 강윤성은 울먹이면서 알겠다. 내가 시인하고 있다 하면서 훌쩍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추가로 빌리려다가 거절당해 살인을 했다고 공소 사실을 읽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새로운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강 씨가 본인의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살인하는데 예. 이후에 이미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흉기로 툭툭 찔러봤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울먹였다, 뭐 사형도 각오하고 있다. 아주 그냥 뭐 언뜻 봐서는 이자가 지금 뭐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7가지 범죄인데 그중에 주된 범죄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범죄입니다. 대다수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한 가지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예. 첫 번째 범행할 때 흉기 사용해서 살해했다 이 부분인데 이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흉기로 주사기를 놓듯이 찔러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신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 흉기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요 부분만 좀 부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인정을 했는데 요 부분도 참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교수님, 진짜 100번 양보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코끝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숨을 쉬는지 보통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나요? 그걸 세상에 어떤 자가 흉기로 갖다 그걸 푹푹 찔러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사람을 갖다 그렇게 2명씩이나 살해해놓고 말이 많은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 지금 기절했다라고 하면은 흔들어서 그럼요. 깨우든가 하지 그걸 갖다가 칼로 이렇게 쑤셨다 이렇게 찔렀다 그거는 뭐냐면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물건화로 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건화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살인 의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본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강윤성의 이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방금 저희 소개해드린 내용. 사형 선고를 재판부가 내린다고 해도 난 그거 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본인의 이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저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마음에 각오가 돼 있다보다 더 중요한 그 앞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자신의 살해 행위가 예.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것은 맞으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윤성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의 그 살해 행위,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한 거는 그렇게 없는데 어쨌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면 내가 뭐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뭐 받아야지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뭐 강윤성 사이코패스로 이제 어느 정도 검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는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말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기예요. 지금 제가 괜히 강윤성이 나쁜 자니까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전혀 동의가 안 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말입니까 이게? 자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강윤성. 단지 비단 오늘만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게. 네, 최근에 이제 변호인한테 변호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보낸 게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괜찮아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고아로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 강윤석 올림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도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본인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교수님. 분명 강윤성도 어제 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3명의 목숨을 뺏어간 이 김태현이 무기징역 선고 받은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소식 들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이고 저는 뭐 사형을 하더라도 속죄할 수만 있다면 사형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도 안 될 것이고 어차피 뭐 선고도 안 나올 거 강윤성이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알고서 이제 최대한 저는 연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 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요.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편지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변호라고 하는 것은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변호도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도소 들어가고 난 뒤에 나 밖에서 나 그렇게 세게 나갔어 라고 좀 거들먹거리고 싶은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살해를 했다. 그 살해 동기가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피해자의 시신을 차 뒤에 트렁크에다 싣고 경찰서까지 가서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바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얘기들을 지금 현재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 정말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뭐 유영철 같은 경우가 이제 38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고위험군, 즉 사이코패스 범주에 들어가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29점, 강호순이가 27점, 뭐 이영학이가 25점인데 지금 이 강윤석 같은 경우는 뭐 30점에서 37점 사이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역대 두 번째네요. 범법자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볼 그럴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이 사람이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 전제를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는 얘기나 이걸 고지고대로 해서 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판사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저자 소원도 좀 들어줍시다. 사형 저렇게 각오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일단 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고요. 그리고 동기라고 할 것도 저희가 지금 살해 동기를 판단할 때 동기라고 할 것도 없는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 안타깝게 두 명의 모습을 뺏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사형 각오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강윤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는 모든 게 반성이 아니라는 취지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바라보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아까 지금 그 네티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사형 선고 내려지길 바랍니다. 예. 그 교수님 이거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는 뭐 연기의 달인이다.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는 메소드 연기를 할 정말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역대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뭐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강윤성의 저런 막 저는 변호도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달변입니다. 달변. 네, 말을 잘해요. 아하. 말을 잘하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그 적응하는 그 어떤 적응도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순간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유를 대고 상황을 모면해 가는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홍지용 기자가 이 강윤성한테 폭행을 당하는 방금 그 장면이 나갔는데 저는 저것만 보면 아유 진짜.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억 원 펀딩 취소입니다. 자, 이거 어제 저희가 짧게 좀 전해드렸던 건데 네. 가수 최성봉 씨 맞습니다. 그 논란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도 우리 일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최성봉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네.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최성봉 씨는 2011년에 방송된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 시즌 1에 나와서 준우승을 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여러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가 공개가 돼서 한국의 폴포츠라고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후 올해 초에 대장암, 또 전립선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면서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게 진짜가 맞냐는 의혹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탈모나 체중 감소 등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또 환자복 역시 대학병원에서 쓰지 않는 모습이다. 좀 이상하다. 또 지난달 말에는 한 여성 팬한테 당일 만남을 제안했다고 하더라. 그런 제보가 있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 씨는 인스타그램에 진단서를 직접 공개를 했고요. 또 입증 자료를 유튜버한테 보내줬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겁박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여성과는 40분 정도 대화를 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로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단서에 질병 코드가 잘못 기재돼 있다. 허위 진단서다. 이런 반박이 또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암에 걸렸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공개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자기의 상황이 곤궁한 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또 후원금도 받고 팬들한테. 네. 근데 그게 지금 거짓이다. 이런 폭로가 맞습니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바로 반박 입장도 내놨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반박을 부정하는 또 네. 다른 또 재반박이 나오면서 입장이 되게 또 공공해졌더라고요. 암이 이제 뭐 전이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암이 이제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 최성봉 이 사람이 술과 담배를 지금 했던 게 지금 공개가 암 됐어요. 투병 중인데. 좀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예. 근데 또 인정을 해요. 자기가 술 담배를 했다라는 게 인정된 게 녹음 자료가 있고요. 근데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술 담배를 하는데 좀 의문일 수 있는데 이 뭐 5살 때부터 술 담배 자기 친구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5살, 5세. 예. 5세가 이걸 뭐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뭐 옷 같은 거 병원복도 이거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진짜요? 좀 있고요. 거기서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병원에서 못 나간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나갔냐 하니까 자기가 쩔쩔매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반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반박이 되는 상황인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의혹이 계속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입장을 내놨는데 처음 자기가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뭐 제 얘기가 틀린 거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와 이 초반의 주장과는 조금 강도가 좀 다운됐다고요. 그러니까 첫 반박 입장을 쭉 들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데 본인이 암투병 중인 사실은 맞다라는 걸 깔고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뉘앙스상으로는 암투병 진단서가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긴 합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상심을 안겨들어서 죄송하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돌려달라고 하는 거 다 돌려드리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65,480원 뿐이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돌려달라고 하시는 그 후원금 다 돌려드리고 떠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 댓글에 아니 그거 암투병은 거짓 아니냐. 이걸 막 올려요 사람들이 댓글이. 그렇죠.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이 사안의 본질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 않고 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 암투병 논란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을 안 했군요. 야, 교수님, 이게 지금 뭐 5살부터 술, 담배를 했다. 뭐 또 솔직히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러면은 이건 뭐 아무리 평소에 술 많이 하더라도 이게 땡기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치료를 받으면은. 그렇죠. 예. 이 술, 담배를 끊는 사람이 암 이제 그 판정을 받으면 끊어요. 근데 본인이 뭐 5살 때부터 술, 담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액면가대로 다 믿게 되면 사실은 좀 이해하고 또 분석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최성봉 씨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약간의 어떤 허언증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암투병과 관련돼 있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진단서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단서 내용이 암과 관련된 진단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의료 종사자 사이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 진단서가 암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형식이고 정신과적인 병명하고 암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마 이제 의료계 쪽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뭔가 이게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병원복이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 받기는 뭘 받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서 직업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누가 뭐 선물 준 거를 갖다가 지금 뭐 역할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물로 병원복을 줄 사람은 없겠죠. 예, 뭐.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팬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병원복을 입고 있으면 어느 병원인지 탄로가 난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라고 하는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입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입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담배는 5살 때부터 나의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앞서 이 자막으로도 이 워딩이 나갔지만 다 돌려드리겠다 후원금. 하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65,480원. 6만 원이면 6만 원이지 또 480원은 또 뭔지.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이 최성봉 씨를 후원하겠다고 했던 해서 시작됐던 이 크라우드 펀딩. 네. 이게 뭐 또 없어졌다면서요, 이게?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앨범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된 거였는데요. 그것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펀딩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펀딩 제목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가수 최성봉의 희망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단이 됐는데요.
이유는 이 크라우딩 펀딩 측에서 최근 최 씨의 암투병 의혹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 최성봉 씨한테 물어보니까 계속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프로젝트 취사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하면서 펀딩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KBS 지난 7월에 아침마당 또 지난 9월에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나 봐요. KBS도 이 최성봉 씨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그 사람이 나왔던 출연했던 그 회차 다시 보기 서비스를 뭐 지금 내렸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왔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일단 약간 이거 이영학 생각도 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암 환자들이 있어요. 이 주위에. 실제 암 환자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아유, 있는데 그럼요. 이게 뭐 진짜일지 가짜일지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암이라는 이런 어떤 질병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뭐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일반인이 가끔 뭐 어떤 투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모금을 하거나 이영학처럼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원래 이 사람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이죠.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예. 뭐 연예인 같은 사람, 반연예인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거짓말 아니면 과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모금한 것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의혹이고 본인 입장이 더 나와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사기였다 확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처벌받아야죠. 어. 이거는 지금 본인이 이제 이 암에 안 걸렸다는 전제하에 암에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속여서 아까처럼 이렇게 펀딩을 하고 설사 나중에 그걸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암투병 관련 진단서도 이 해당 대학병원에서 이런 거 발행한 적이 없다. 이건 양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상으로. 예.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이 사문서를 또 위조한 거겠죠. 그러네요. 이건 뭐 병원에서 뭐 그 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의혹 수준을 넘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 최성봉 씨는 지금 가수가 아니라 앞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바람핀 남편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내연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 투기 사태 기억하시죠? 자, 현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이 합수본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속 사례였던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판결 나왔습니다. 자, 이 공무원 혐의부터 정리해보죠. 네, 이 포천시 공무원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포천시에서 일하면서 공무원으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 서울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에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의 땅 2,600여 미터를 삽니다. 40억 원에 사들이는데 이때 올 초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합동 특수본이 꾸려진 뒤에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였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그 지금 투자금 뭐 일단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0억 땅 수익이니까 40억 원을 주고 땅을 샀다는 건데, 야, 정말 그 돈의 거의 전부가 다 대출이었다고요. 네, 지금 이제 40억인데 본인이 1억 5천만 원 투자하고 38억 5천인가요? 96% 이걸 갖다가 이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토지가 바로 이제 그 전철 역사에서 50m 이내니까 그야말로 역세권 중에서도 황금 그 구역인데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지하철 그 연장 사업 계획이 드러나니까 이제 여기 딱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억 딱 투자했는데 해당 부동산 시세가 100억이 됐습니다. 60억이 올랐죠. 요즘 보면 참 돈 쉽게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근데
화천대유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예, 물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어. 이거는 혼자 이제 그 자가 발전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96%를 대출해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망하면은 그거는 어유 그 끝나는 거 패가망신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확신이 없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박 씨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박 씨 이 사람이 철도 유치 부서 포천시 그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예전 이런 유사한 공무원들 범죄를 보면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인을 통해서 차명으로 하든지. 와, 진짜 저는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범하게 했는지. 차명으로 했다가 혹시 본인이 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소위 우리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때 뭐냐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이 사람이 한 일이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 발표 업무를 맡았습니다. 포천시에서. 그리고 그 당시 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노선과 어디 여기서 센설되는지 이걸 본인이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뭐 완벽하게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철역 이제 본인이 설명했던 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땅 7필지 2,600제곱미터를 배우자고 공동 명의로 40억 원에 그걸 거의 다 대출을 받아서 산 것이고요. 이건 명확하게 부패방지법에 있는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뭐 너무나 명백해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요즘에 금융정책당국에서 가계대출 줄인다고 지금 뭐 대출 거의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얘기 듣더니 지금 정말 폭발하셨어요 지금. 많이 났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럼에도 이 사람 또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니다. 내가 내부 정보 이용한 거 하나도 없다. 업무상 그랬어요? 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데요. 막 이쪽이 전철역이 들어서려고 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땅 자체가 1년 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상당히 개발이 알려졌던 곳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거를 뭐 명확히 알고 이렇게 매입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이 전철역 예정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거를 질타를 했고요. 만약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 걸로 봐야 한다면서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철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사 위치 관련 결제도 진행했다면서 내부 정보도 활용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매입 당시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도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 전부 몰수하라. 자, 박 변호사님, 그럼 다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이 사람이 샀던 부동산이 40억 원 주고 사서 100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100억 몰수하면 이거는 범죄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수가 되는 거고, 그럼 말 그대로 뭐 한 푼도, 그러니까 이제 담보 설정돼 있는 거 일부 이제 은행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거니까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LH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합수본에서 최초로 구속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몰수 판결이 내려진 또 첫 사례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뭐 화천대유도 비슷하게 될까요, 이거? 근데 이건 부패방지법에 이게 적용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 범죄 화천대유가 연관성이 너무 있어야 커가지고 됩니다. 솔직히 이거 그냥 뭐 그렇죠. 별로, 하천대유는 예. 사실은 아직 금액이 이제 뭐 범죄로 수익했다는 게 입증되거나 뇌물 갖거나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부패방지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수익금을 다 몰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항소한다는데 2심 재판부라고 뭐 달리 판단하지는 않겠죠? 어떤 다른 어떤 증거라든지 다른 어떤 항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근데 글쎄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 그러면 1심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몰수 명령도
뭐 적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만약에 그냥 일반 포천시의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아 나는 그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 그거 잘 모르고 이 역사가 생긴다는 소문이 많아서 한 것뿐이다라는 게 먹힐 수 있는데 아하. 이 사람은 아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책임자. 심지어 본인이 어디 여기 생기고요. 노선 어떻게 됩니다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항소심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판결이 바뀌기는 어렵겠죠.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형도 실형이지만 예, 예. 이제 통상 이런 경우에는 몰수를 하지 않으면 나 몇 년만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은 몇십억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교도소 생활이 하루하루가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잔인하지만은 그런 희망을 갖다가 반드시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내가 놓은 덫. 야, 이거 체크포인트 임팩트가 센데 이거 무슨 얘기죠? 네, 뭐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은 그 남편의 외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그 외도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는데요. 아내가 2019년 5월에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용서를 해주고요. 용서하는 대가로 남편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요. 이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계였고 결국 이 앱을 설치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아내가 자 외도를 용서해주면서 나 당신 핸드폰에다가 위치 추적 앱 좀 깔아야 되겠어. 자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그럼 뭐 깔아. 나 자신 있어. 이제 정신 차렸어라고 해서 깔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 이게 남편 휴대전화 위추적 앱 설치하는 것을 남편이 동의를 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외도한 게 잘못해서 그래 나는 안 할 거니까 자신 있어가 아니라 예.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계속 저지르면 될까요? 놓고 휴대폰을 놓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연녀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여기 저기 저 위치 추적 앱도 깔려 있고 하니까 이제 다른 호텔에서 만나자. 휴대전화는 세상에, 놓고 갈게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상으로 그 내연녀와 지속적인 애정 행각은 이어갔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근데 저게 어떻게 들통이 났을까요? 꼬리를 밟혔을까요? 우리 속담에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그 수시로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 위치 추적 앱에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연녀하고 전화하면서 자 여기 저 위치 그 추적 앱이 있으니까 우리 어디 호텔에 만나 하는 게 다 녹음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핸드폰은 두고 갈게. 예, 여기 핸드폰 두고 갈 테니까 그것까지 다 된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삼아 가지고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 아니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우리 남편하고 만나서 성관계를 갖거나 별도 아파트에 임차해서 동거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박 변호사님 저런 앱이 있는 거 아셨어요? 전 처음 위치 추적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게 통화 네, 저도 좀 기술이 참 좋네요. 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치 이거 추적 박 앱은 변호사님한테 필요한 앱인가요? 아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 앱은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기능 중에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음하는 거,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그 장소에 있을 때 녹음하는 거는 합법인데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녹음기가 켜지고 녹음되는 거, 우리가 소위 도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둑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처벌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증거 능력도 없고요. 녹음 당사자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그렇죠. 않으면 도청이 됩니다. 도둑 감청이 되는 거고 도둑 듣는 게 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되려 그러면 도둑이 아닌 감청이 되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국가기관이 뭐 이렇게 뭐 간첩 잡거나 이럴 때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없는 데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거는 불법 도청이 되고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아내는 뭐가 됐든 이거 내가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피해자잖아요. 아내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위치 추적 앱 자체는 서로 동의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백업 기능, 휴대전화의 백업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 이 대화 내용도 복원을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그 통화도 녹음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통화를 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랬겠죠. 이런 남편이라면 다른 휴대폰을 하나 더 100% 개통을 해서라도 죠. 했겠죠. 예. 이제 그렇다면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제출한 증거에서는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아까 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설사 남편한테 받았어요. 예. 통화 녹음되는 것도 동의해. 그래서 네 했는데 이 여성한테 동의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건 이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쓸 수 없다라는 거고요. 통상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는 형사보다는 증거 능력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만 이 정도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결국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이 아내분이. 그렇죠. 아니 그런데 세상에 상간녀한테 당신 하는 것도 내가 좀 녹음할 테니까 동의해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증거를 어떻게 잡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증거 재판주의고요. 또 증거라는 거는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만이 좀 의미가 있다는 게 우리 이제 법치국가 또 재판의 원리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부정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예. 간통죄도 없어. 그리고 뭐 최근에도 우리 사건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통 목적에 부정행위 목적에 주거 침입했을 때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증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 간통의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저 아내 입장에서는 진짜 자신이 정말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저 두 사람의 불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가 됐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걸 딱 잡았는데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 뭐 부인은 일단 진짜. 뭐 법이 그렇다니까 이제 그렇게 뭐 수긍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아내분에게 묻고 싶은 게 저런 남자하고 왜 사냔 말이야. 아니 저런 남자 지금 뭐 앱 깔고 추적해서 뭐 녹음했는데 정말 저런 남자하고 살면 살수록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혼 소송을 하고 그냥 갈라서는 것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 옆에서 녹음하고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마음은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하냐. 뭐 또 그래서 이혼을 저런 경우에 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며 3,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뒤이어 등장한 강아지 한 마리가 넘어진 오토바이 주변을 뛰어다닙니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던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반려견이 짖기만 했다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본인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일을 못하게 됐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반려견 주인에게 3,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조주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범죄단체 조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뭉쳤으며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 집단과 같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7년에서 1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총 45년을 선고받았던 조주빈은 2심에서는 징역 42년으로 형이 줄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초범이고 또 조 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징역 42년 확정됐습니다. 네. 자, 박사방을 그러면 범죄 집단으로 인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범죄단체 조직, 이게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인터넷으로 확인했지만 위계가 있고 조직 체계가 갖췄기 때문에 이게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법원은 받는 거고, 요거도 포함해서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음란물 제작 유포 자체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42년이 선고가 됐고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또 1억 8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이제 명령이 됐는데, 뭐 글쎄요, 뭐 이 모든 게 지금 다 거의 다 인정된다라고 법원은 밝힌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그 나왔던 영상 있잖아요. 개 짖는 소리에 넘어져서 이 3,400만 원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저건데 울 하니까 탁 넘어진 거예요. 네. 지금 많이 다친 건 많이 다쳤겠죠? 일단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깁스는 한 상태라고 깁스. 합니다. 저 강아지가 미니 슈나우저인데 저게 몸무게 8kg가량, 몸 길이 50cm 정도. 그래서 주인 측은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인 강아지는 아니다. 또 목줄도 일단 하고는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됐고 또 정신적 피해도 입었기 때문에 3,4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딱 저 강아지 지금 생김새만 보면 무슨 맹견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쟁점은,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는 저 개가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서 짖어서 놀라서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슈나우저의 주인의 말처럼 개주를 꼭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짖는데 놀라서 넘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줄을 계속 이제 짖고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에 목줄을 쥐고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줄을 놔서 걔가 막 달려들면서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드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서 넘어질 수도 그럴 있단 수 말이죠. 있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그게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 주시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올해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 선수와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석희 선수. 체육계가 내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 부문 수상자였던 심석희 선수에 대한 시상을 보류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와 논란을 일으킬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심석희 선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러 넘어지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 선수를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시키고 선수들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전 총리가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충남 청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보낸 이완구 전 총리가 지병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준비하던 중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재발한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른 고인은
한때 충청권 대표 주자로 통하기도 했는데요. 21대 총선 당시 세대 교체와 인재 충원의 기회를 열어주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심석희 선수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일단 이거 1년에 한 번 주는 정말 큰 그렇죠. 상인데 지금 제외가 됐다는 거는 아직 상을- 그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쉽게 말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체육상 경기상 부분인데 시상이 보류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규정에 보면 부도덕 행위로 사회적 물이나 논란이 있으면 추천을 제한한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상 여부가 나중에 이제 고의적인 충돌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 특히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체육회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의 충돌의 상대방이었죠. 최민정 선수 측에서는 이거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만큼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 이게 한 연예 매체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동료 선수들 막 크크크크 막 이러면서 막 비하하고 또 이 고의 충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의혹이 나온 것이 도청?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그게 이제 한 코치와 나눈 대화 내용이 추가로 또 공개가 된 건데요. 네네.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이었는데 여자 3000m 계주 결승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 코치와 얘기를 한 건데 코치에게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라커룸에 둘 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또 최민정 선수,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녹음한다. 이런 메시지도 코치한테 보낸 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도청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온 상태입니다. 아, 이거 참 뭐 파장이 쉽게 좀 정리되긴 힘들 것 같네요.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유튜브 클립에 올려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말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낭랑공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유튜브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반 가족입니다. 주말에 방송 없을 때 너무 심심해요. 저 완전 사건 반장에 중독됐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한국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클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우리 가족 여러분은 여기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에 살고 있는 교포들 중에 대부분이 사건 반장을 보고 있습니다. 교포분들 모임을 하면은 사건 반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하니까요.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카와카츠 켄지님이라는 일본 분이세요. 한국 좀 말을 좀 알아듣는 분이신 것 같은데 번역기의 도움을 조금 받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앵커님, 지난주에 어디 가셨었습니까? 궁금했었습니다. 자, 모든 분들, 우리 패널 분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깜바떼 구다사이. 또 일본말로 힘내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보고 지금 있습니다. 핸드폰 하고 계셨죠? 아닙니다. 지금 방송 중에 뭐 하시는 겁니까? 대본 보고 있습니다. 예. 대본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세르비아로 가보겠습니다. 건널목이네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철도 건널목인데요. 자동차 한 대가 철도 건널목 쪽으로 다가가자 차단기가 저렇게 내려옵니다. 아마 기차가 와서 막으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기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요. 선로 쪽을 한번 둘러보는데 기차는 계속 올 기미가 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설마 기차가 오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그래도 있어야지. 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바라고 설마. 있는데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차단기를 슬쩍 피해서 선로를 건너가려는 모양인데요. 안 돼. 자동차가 선로 위까지 이동한 순간 갑자기 아유, 기차가 다가옵니다. 설마 안 보이는데요? 피한 거 네, 같은데. 지금 운전자가 기차가 오기 직전 빠져나와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 앞에 지금 네, 부딪혔구만. 기차의 지금 자동차 앞부분이 그대로 들이받아서 와. 자동차의 본닛과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남성 2명도 깜짝 놀라서 사고 차량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데요. 일단 다른 차량들도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함께 밀어서 저렇게 갓길로 옮깁니다. 아유, 좀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어? 저 운전자 뭐 성격이 급한 건지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건데 10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아마 지금쯤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좀 고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일단 아직까진 별일 없어요. 네, 한 여성이 금은방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요. 옆에서 귀여운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성이 빗자루로 쓰레기를 모으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금은방으로 돌진합니다. 어? 이 여성은 자동차가 다가오자 재빨리 반대쪽으로 달아났고요. 그렇게 피했고요. 고양이도 깜짝 놀라서 보석상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모두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자동차가 금은방을 들이받으면서 건물 일부가 파손됐는데요. 근데 저 차가 좀 이상합니다. 차 운전석을 보니까 지금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돌진이라고 하기엔 너무 천천히 와서 뭔가 했더니 예. 지금 사람이 안 보여요, 운전석에.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가 저렇게 와서 움직인 겁니다. 저 자율주행차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 차주는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길 건너편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가 핸드브레이크를 당기는 걸 잊는 바람에 자동차가 저절로 인도를 넘어서 금은방까지 굴러갔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결혼식장. 네, 좀 특이하죠. 근데 네.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야구 방망이를 쥐고 있네요. 네. 신랑이 공을 던지니까 딱 안 돼. 배트에 맞고 날아간 공이 신랑의 급소를 맞췄습니다. 표정 봐요 지금. 네, 신랑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타를 쳤으니 신부는 신랑이 급소를 맞고 괴로워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잔디밭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좋아할 때가 네,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마냥 신나요. 저 신부 결혼식 이전부터 자체가 원래 결혼식에서 야구 게임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근데 저렇게 야구에 진심인 줄 몰랐네요. 지금 남편 될 사람 큰일 났는데. 근데 굽이 높은 웨딩 슈트 본인에게도 대신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뭐 별로 상관없나 보죠. 운동화 신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나 네, 안타를 친 뒤 그라운드를 달리는 야구 선수처럼 한 손에는 배트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드레스 자락을 진 채 저렇게 잔디밭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신부는 하객들이 있는 쪽까지 달리고 이제야 신랑에 다가가 괜찮냐 이렇게 물으면서 키스를 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생각만 해도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남자분들은 다 죽진 않거든요. 맞아서. 아니, 약간 근데 아프기만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 저런 일 딱 보면 그냥 보는 사람들도 아프잖아요. 보호대를 차잖아요. 예? 네, 보호대 같은 거 선수들 차는데 예. 저 남편 될 사람 신랑은 지금 보니까 저렇게 다 돌고 와서 키스를 받고 나서도 괜찮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유쾌한 결혼식 세리머니에 하객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니까 누리꾼들이 신부가 경쟁심이 아주 강한 것 같다. 무사히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 장면을 보시더니 그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왔던 내가 고 X라니 지금 그 쉽게 그래 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남편이 약간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겠죠. 그런 이게 뭐 좀- 진짜 야구 공도 아니고 뭐 그렇죠. 테니스공 같은데 뭐 참아야죠 그 뭐. 근데 진짜 정통으로 맞았네요. 되게 맞긴 했네. 약간 그 결혼 첫날부터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저런 일부러 좀 오버 액션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시부모가 저때 있었었나요? 예? 시부모가. 시부모. 더 시부모. 나가시네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야, 또 교수님 거기까지 또 나가시네요, 또.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지금 뭐죠? 네, 한 여성이 버스에 탔는데요. 우리 요금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휴대전화를 요금통 곳곳에
이렇게 찍어보는데 결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금을 결제하려던 여성,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여성이 저 지폐를 넣는 구멍에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아이고 저긴가? 이거 놓쳤어요. 네네 들어가 버린 들어가 겁니다. 버렸는데 네, 휴대전화가 저 요금통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아니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그러니까 저 여성이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 QR코드를 스캔해서 요금을 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저기 요 안에다 이렇게 살짝 대면 되나 하다가 놓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여성 전날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면접 장소 또 연락처를 메모해둔 휴대전화가 사라지는 바람에 아주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차를 세워가지고 꺼내줘야죠. 근데 이 중국은 버스 요금통을 여는 인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요금통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버스 기사한테 그럼. 맡겼다가 혹시라도 열고 가져갈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버스 기사가 곧바로 버스 요금통을 열 수는 없고요. 버스 회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버스 요금통을 열려면 저 여성은 면접을 못 보겠죠. 한 이틀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이 여성을 안타깝게 여긴 버스 기사가 현장으로부터 무려 20km 떨어진 서비스 센터로 향했고요. 곧바로 버스 요금통을 열면서 휴대전화를 이 여성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면접은 제대로 받겠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저 놓쳤네요. 또 나오네요. 이 여성은 버스 회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랬는데 면접 떨어지면 진짜 그거는 큰일이죠. 기사님 진짜 좀 짜증 났겠네요.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참 가슴이 타는 그런 순간이죠. 별로 없으시구나 하실 말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고양이. 네. 네, 집사가 곤히 잠든 고양이 앞에 새우 한 개를 놨습니다. 코앞에 놓인 새우의 냄새가 강렬했던 건지 고양이가 갑자기 코를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고양이가 지금 입까지 벌립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먹이를 씹고 있는 듯한 행동까지 하는데요. 꿈속에선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우 냄새가 강해지는지 고양이도 더 격렬하게 입을 들썩이는데요. 잠시 후에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눈앞에 놓인 새우를 보고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꿈이 아니었어. 네, 꿈에서 보다가 일어나니까 새우가 눈앞에 있다니 고양이는 얼마나 기뻤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2만 8천 회의 좋아요를 받고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선배도 집사신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고양이들은 진짜 새우 진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래도 환장합니다 진짜. 예, 정말 좋아하고요. 진짜 저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꿈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뭐죠? 네, 도로 한복판에 두루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두루미 다짜고짜 차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요. 이거 학권 아니야 학권? 정말 큰데 날개가. 두루미가 잠시 후 온몸을 돌리더니 난데없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두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몸을 굽혔다가 폈다 하고 점프도 하고 리듬을 타기도 합니다. 지금 왜 저래요 근데? 두루미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렇게 춤을 추는 이유가 구애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루미의 구애의 춤은 우아하고 또 열정적이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마음에 드는 짝이 있으면 날개를 펄럭이고 가볍게 뛰어오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대의 두루미도 구애의 춤이 마음에 들면 거울처럼 그 모습을 따라서 비슷하게 같이 춘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는 두루미가 습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1분 정도 춤을 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루미가 저 운전자한테 빠져서 구애의 춤을 췄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금세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행 연습한 것 같은데 다른 저기 두루미한테 구애하기 전에 저기서 연습. 별로 안 재밌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내려놓으시고요. 먹는 치질약 치센 어떠셨나요? 화장실? 걱정 없어요. 치질 있었던 거 남편도 몰라요. 먹으니까 너무 편해요. 치질약 판매 1위. 항문 혈관을 튼튼하게. 이제 참지 말고. 갱년기 워너비 페라민 Q. 꿀잠이 솔솔. 얼굴 안 빨갛지? 얼굴이 활짝. 기분 좋다. 짜증이 사르르. 페라민 Q 하길 잘했죠? 12년 연속 판매 1위. 땡큐 페라민 Q. 방금 학 나왔을 때 우리 박준혜 수호 선생님 막 빵 터지셨다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 입력하시면 이렇게 전용 창이 뜰 텐데요.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주심 안녕히 계십시오.